네, 첫째 시간, 선물 보겠습니다. 선물. 여러분, 저기 앞에 OT 다, 듣고 들어오시는 거죠? 어떤 분들은 이제 OT에 건너뛰고 이렇게 하시는데, 그래도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중요한 것들을 먼저 소개를 드리니까. 그래서 우리 이제 파생상품은 4가지가 있다 하지 않았습니까? 선도, 선물, 옵션, 수학. 그 중에 이제 선물은 장래에서 거래되는 거죠? 장래 파생상품. 영어로 이제 퓨처스라고 얘기해요. 미래를 사고 판다 이런 뜻이에요. 자, 먼저, 이제 선물이 이제 뭐냐, 경제적 기능이 나오는데, 일단 이제 선물은 여러분 선형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선물을 매수했다? 그럼 선물 가격이 올라가면 계속 이익을 봐요. 선물을 매도해놨다? 떨어지면 이득 보는 거예요. 선형 구조인데, 자, 일단 파생상품은 이게 미래를 사고 판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가격 발견 기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래 가격을 거래하는 거니까 지금 가격을 거래하는 게 아니에요. 미래 가격을 거래하다 보니까 가격 발견 기능. 자, 굳이 제목 중심으로 한번 보시면 되는데, 좀 밑줄을 긋자면, 우측 페이지, 둘째 줄을 볼게요, 여러분. 중간에, 선물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은 미래 가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 가격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수행한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선물 가격이 현물보다 이제 비싸면 앞으로 올라가겠구나. 싸게 거래되면 떨어지겠구나. 이걸 이제 암시한다, 이런 뜻이에요. 두 번째, 리스크 전가. 이게 핵심이죠. 해지 목적으로 파생상 나온 거거든요. 사실은 이제 위험 관리하려고 이제 나온 건데, 거기 여러분 전가란 말에다 동그라미 치고요. 혹시 시험에 소멸 그러면 틀려요, 여러분. 리스크는 소멸되는 게 아니고 현물의 위험을 선물을 거래해갖고 전가시키겠다는 거예요. 전가시키겠다. 역시 그 파트 맨 밑에 2줄만 봐볼게요, 여러분. 미래 자산 가격의 불확실성을 토대로 서로 예상이 다른 다수 투자자 사이에 위험이 거래되는 시장이다. 그러니까 위험을 떠넘기려고 선물 거래를 하는 거지, 그 자체 시장에서 소멸되는 건 아니에요. 전가 기능을 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효율성이 높아진다. 선물 거래를 하면. 이건 뭐냐면 차익 거래 때문에 그래요. 파생 상품을 현물하고 결합해서 차익 거래를 많이 하는데, 넷째 줄에 보면 두 시장에서, 그러니까 현선물 시장 이런 뜻이에요. 형성된 가격에 불균형이 존재할 때 투자자는 이제 고평화된 쪽은 팔고, 불균형이면 한쪽은 비싸고 한쪽은 싸게 거래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비싼 쪽을 팔고 싼 쪽을 사서 이렇게 하는 걸 차익 거래라 불러요. 이 차익 거래를 통해서 이익을 낼 수가 있고, 이 차익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면 시장 불균형이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시장을 효율적으로 만든다 이런 뜻이에요. 파생 상품. 그 다음에 네 번째, 거래 비용이 절감된다. 그 넷째 줄 끝에 보시면 주가지수 선물 시장의 투자는 적은 비용으로, 여러분 현물은 돈을 다 줘야 투자하지만 선물은 증거금만 내면 돼요. 그래서 적은 비용으로 투자를 할 수가 있어서 이제 비용 면에서 싸다. 수수료도 굉장히 쌉니다. 선물은. 이런 게 경제적 기능이고, 그 다음에 이제 선물 거래 다시 나오네요. 선물은 어디서 거래된다? 거래소에서 거래됩니다. 그러니까 장래 파생 상품이다. 자, 거기에 개념이 나와요. 선물은 이제 인도를 약정하는 거다 그랬죠? 자, 기본적으로 계약 만기를 정해놓고 만기 시점에 기초자산을 미리 정한 가격, 그게 선물 가격이거든요. 선물 가격으로 만기 때 한쪽은 팔겠다, 한쪽은 사겠다, 이렇게 지금 계약을 맺는 일종의 이제 예약 거래다. 이걸 이제 인도할 것을 약정한다. 법에서는 그렇게 규정을 하죠. 근데 여러분 선물은 거래소에서 거래하다 보니까 상대방 위험이 없어요. 이 이전에 이제 그 선도 거래, 영어로 이제 포워드 거래를 많이 했는데 예약하는 것도 장외 예약도 있잖아요. 그게 이제 상대방 위험이 커서 이걸 이제 안 되겠다. 거래소에서 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신용위험, 거래 상대방 위험을 제거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제도를 만들었는데, 자, 그 페이지 맨 밑에 셋째 줄을 봐봐요. 그러니까 선물은요, 신용 위험을 없애기 위해서, 거래 이제 서로 상대방 신용 위험을 없애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증거금 일일정산 제도를 이제 만들어 놨다. 그러니까 증거금 일일정산 제도는 무슨 위험을 없애려고 나온 제도냐? 신용 위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장 위험이 아니고. 그럼 증거금 제도라는 건 뭐다? 충분한 돈이 있어야 거래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보증금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한 번만 증거금을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밑에 이제 일일정산을 한다는 거예요. 밑에 이제 일일정산 제도는 만기 전 임의 거래일에 매수 매도 포지션을 취하고 나서 반대 매매를 안 하고 포지션 다음 날로 넘길 때
당일 선물 종가로 정산을 하는 거다. 여러분 주식을 예를 들어볼게요. 주식을 내가 사자마자 상한가 쳤어요. 기분은 좋지만 돈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처분해야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선물은 만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만기 때 한 번에 돈을 주고받으면 큰 돈이 왔다 갔다 해서 위험이 크다 그래서 매일매일 정산을 합니다. 매일매일. 그러니까 내가 선물을 그대로 갖고 있더라도 오늘 만약에 득받다? 그 다음날 통장에 돈이 들어와요. 손해봤다?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요. 이렇게 작은 돈을 주고받으면 위험이 주니까 매일매일 강제 정산을 한다. 시장에서. 자, 밑에 이제 증거금 보겠습니다. 별표 치겠습니다. 요거 시험에 나면 이제 잘라요. 이제 맞히는 거예요. 자, 증거금이 이제 한마디로 뭐냐면 계약을 내가 이행할 거야. 계약 이행 보증금을 납부하는 겁니다. 이거는 내 거래 상대방한테 내는 게 아니고 이 거래소에 내는 겁니다. 거래소에 납부하는 건데 우리가 거래소를 직접 투자자는 상대할 수가 없어서 이게 이제 증권사가 받는 거예요. 회원사. 거래소 회원사 있죠? 이게 이제 증권회사인데 증권회사에 이제 증거금을 내고 선물을 매수 매도하는 거거든요. 그럴 때 첫째 줄에 보면 그러니까 투자자들은 개시증거금 동그라미 있어요. 개시증거금. 이걸 납부해야 돼요. 선물을 매수하든 매도하든 개시증거금이라는 걸 내야 돼요. 그러니까 계좌에 개시증거금 이상의 돈이 있어야 돼요. 그럼 밑에 여러분 그 사례를 봐볼게요. 자, 내가 여기 달러 선물을 예를 들어놨는데 달러 선물. 지금 가격이 달러 선물 가격이 1,200원일 때 내가 이제 한 계약을 매수 매도한다. 그럼 실제 거래 금액은 어떻게 계산해요? 이게 이제 묶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0,000를 곱합니다. 그러니까 한 계약에 $10,000 사고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물 가격 자체는 $1의 시세인데 이게 이제 $1 환율이기 때문에 $1 시세인데 한 계약이 $10,000 사고 파니까 그 승수가 만이에요. 그러면 1,200만 원을 거래하는 건데 그걸 돈을 다 내는 게 아니고 그거에 일정 비율의 개시증거금만 내면 된다는 거예요. 개시증거금. 만약에 이게 증거금률은 천차만별입니다. 거래소가 정하는 건데 만약에 4.5% 외우지 마세요. 증거금률이 4.5%다 그러면 1,200만 원에 4.5% 그 54만 원 증거금을 맡기고 이 돈은 여러분 나중에 찾는 거에 보증금이니까 이거는 찾을 수 있어요. 일단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1,200만 원을 거래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그 밑에 여러분 유지증거금이라고 또 있지 않습니까? 유지증거금은 개시증거금보다 좀 증거금률이 낮은데 그게 이제 3%다 그러면 36만 원이죠. 그럼 이게 뭐냐 이거예요. 유지증거금이 뭐냐면 그 밑에 줄을 봐봐요. 유지증거금은 일종의 인계점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54만 원이라는 증거금을 냈는데 매일매일 정산이 이루어질 때 손해남은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갈 거 아닙니까? 빠져나가서 요 유지증거금 밑으로 떨어지면 또 내야 돼요. 그러니까 한 번만 내는 게 아니에요. 그걸 체크하는 게 유지증거금이에요. 계속 봅니다. 일종의 인계점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이 수준 이하로 증거금 수준이 하락하게 되면 추가 조치를 발동한다. 추가 조치를 영어로 마진콜이라고 그래요. 증거금이 마진이거든요. 마진을 요구한다 이거예요. 증거금을 요구한다. 자, 추가 증거금이라 하면 증거금 수준이 원래 수준으로 회복시켜야 될 의무를 부과하는 거다. 자, 이제 거기서부터가 중요해요, 여러분. 그러면 자, 증거금 수준이 거기 유지에다 동그라미 있어요. 유지 증거금 이하로 하락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그러면 이제 추가 조치를 발동해서 증거금을 또 내야 되는데 그 증거금 수준을 처음 주문할 때 수준, 즉 개시 증거금에다 동그라미 있어요. 이 수준까지 회복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마진콜 당하면. 개시까지 내야 됩니다. 이걸 만약에 안 내면 강제 청산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그거 계산하는 걸 봐볼게요, 여러분. 그 밑에. 자, 이게 시험에 난다는 거예요. 이거 나오면 맞히자 이거예요. 자, 개시증거금 수준이 100이었다. 그러면 이제 투자자가 100을 보증금으로 맡긴 거죠. 그리고 유지증거금은 75로 이렇게 이제 이건 세팅이 되는 겁니다. 내는 게 아니고. 인계점이 75일 때다. 근데 이제 1일 정산 후 내 증거금 수준이 60까지 내려왔다. 그러니까 잔고가 지금 60 남은 거예요. 손해봐가지고 지금 60밖에 안 남았다. 그러면 얘 마진콜 당해야 안 당해요? 즉, 추가 조치 당해야 안 당해요? 당하겠죠. 기준이 뭐예요? 유지 밑으로 떨어질 때 발동하는 거잖아요. 그럼 75 밑으로 떨어졌으니까 얘는 마진콜을 당하게 되고 그러면 증거금을 더 채워 넣어야 되는데 이때 얼마를 채워 넣어야 되냐 이거예요, 여러분. 그럼 유지까지가 아니고 원래 상태에 100까지 채워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100으로 회복시켜야 되기 때문에 40이 필요하다. 이걸 추가 증거금이라 부른다. 추가 증거금.
이거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마진콜 당하냐 안 당하냐. 물론 여러분 여기 만약에 증거금 잔고가 60이 아니고 80 남았다고 쳐봐요. 그러면 100을 냈는데 20 손해나서 80 남았지만 마진콜 안 당하는 거예요. 유지 이상은 지금 있잖아요. 75 남아도 안 당합니다. 75 미만으로 떨어질 때 마진콜을 당하고 그러면 100까지 채워놔야 된다.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깡통 계좌를 방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깡통 나는 계좌를 방지하겠다. 페이지 넘기면 이걸 또 그림으로 표시를 해놨죠? 자, 개시증거금 계산해봐라. 이런 문제는 거의 안 나고요. 그냥 수치를 줄 거예요. 개시증거금 100, 유지는 75. 역시 이렇게 세팅이 된다. 근데 이제 그 밑에가 중요하죠. 1일 정산 후에 내 증거금, 내 계좌에 봤더니 잔고가 60밖에 없다. 그럼 마진콜 당하겠죠? 그럴 때 추가 증거금 얼마 내야 되냐? 그러면 40이다. 이렇게. 이게 시험에 여러분, 이제 사지선다니까 막 1, 2, 3, 4 어렵게 뭐 그렇게 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단순하게 날 수도 있고, 네 가지 경우의 수를 주고 가장 추가 증거금이 큰 것을 고르시오. 뭐 이렇게 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증거금 잔고하고 마진콜 당했을 때 증거금 잔고와 개시 증거금의 차, 그걸 계산해야 되거든요. 네. 두 번째, 이제 거래 시나리오 분석이다. 여기는 가볍게 보겠습니다. 자, 이제 10시에 그 달러 선물 가격이 1달러 1,200원 이렇게 이제 가격이 형성돼 있을 때 투자자 A는 아마 이거보다 이제 더 올라갈 거라고 보나 봐요. 만기까지 1,200원보다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다. 그러면 매수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미리 사는 거예요, 여러분. 주식 사는 거하고 똑같아요, 개념은. 근데 투자자 B는 정반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떨어진다고 보겠다. 그러면 미리 팔아놓는 거예요. 매도하는 거다. 매도. 그러면 1,200원에 한쪽은 샀고 한쪽은 이제 매도 포지션을 갖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계속 선물 가격이 달라지니까 주가 변하듯이 가로 이번에 뭐 10분 후에 가격이 그렇게 변했을 때 우측에 20분에 변했을 때 막 이렇게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 자, 이제 페이지를 넘겨갖고요. 그냥 우리 개념만 잡으면 되니까 그 총정리 부분을 봐볼게요, 여러분. 자, 투자자 A를 봅니다. 그냥 그게 포지션을 봐봐요. 얘가 1,200원일 때 달러를 산 거예요. 선물을 사가지고 1,300원일 때 청산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 매도가 이제 청산한 건데, 그러면 얘는 방향 맞췄죠? 1,200원에 사서 1,300원일 때 팔았으니까 100원 이득 본 거예요. 100원 이득 보고 빠져나온 거죠. 그러면 실제 가치는 어떻게 돼요, 여러분? 그거는 1달러당 시세인데 한 계약이 10,000달러라 그랬으니까 그 10,000달러도 외우지 마세요. 그 승수도 만약에 시험에 내면 이거 안 내지만 시험에 내면 10,000달러라고 승수를 줄 테니까. 그러면 실제로 이제 100만 원 먹고 빠진 거예요. 자, B를 봐볼까요? 얘는 1,200원에 떨어질 걸로 보고 매도를 했는데 1,350원 이렇게 올라가니까 그냥 빠져나온 거예요. 그 매수라는 게 이제 청산했다는 거예요. 그럼 150원 손실 봤죠? 투자자 C는 1,300원에 매수, 그럼 올라가야 이득이죠? 근데 1,250원에 이제 오늘 장이 끝났다? 그럼 얘는 처분하진 않았지만 일일 정산을 하니까 오늘 그 손해난 게 계좌에서 빠져나가요. 그럼 50원 손해봤다는 거죠. D는 1,350원에 매도를 했는데 1,250원에 오늘 장이 끝났으니까 그러면 100원 떨어진 만큼 얘는 계좌에 돈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100원 이득 본다. 그러면 오늘 이렇게 네 투자자만 시장에서 거래를 했다 그러면 5번, 6번 이게 뭐냐면 제로섬이라는 겁니다. 일일 정산을 이렇게 하면 이익난 쪽의 합, 손해난 쪽의 합, 그게 반드시 일치되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게 제로섬 상품이에요, 여러분. 한쪽은 이득 보고 한쪽은 손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례에서는 두 명은 손해 보고 두 명은 이득 봤죠? 투자자는. 자, 선물은 여러분 주식하고 비슷해요. 방향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 주가가 올라가면 사고 떨어지면 팔듯이 선물 가격이 올라갈 것 같으면 사고 매수, 떨어질 것 같으면 팔고. 그런데 다만 여러분 주식에서 말하는 매도하고요 이 선물의 매도는 좀 개념이 달라요. 주식을 매도한다는 것은 이걸 장을 빠져나오는 거군요. 장을 나오는 개념인데 이거는 장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장으로 진입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선물은 내가 가격이 올라갈 것 같다? 매수하면 됩니다. 떨어질 것 같다? 매도. 그러니까 미리 사놓고 미리 팔아놓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게 빠져나오는 게 아니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빠져나오는 걸 뭐라고 부르냐면
이 주식 매도가 장을 빠져나오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여기는 중도 청산한다 또는 이제 반대 매매한다 이렇게 불러요. 이게 장을 나오는 겁니다. 가끔 이제 그게 이제 혼동이 된단 말이에요. 선물을 매도했으면 처분하고 나온 거 아니야? 근데 왜 이득이 나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배팅하는 거예요. 떨어지는 쪽으로 배팅하는 게 매도죠. 자, 여기도 여러분 이제 오늘 거래량이 어떻게 되냐? 이제 거래량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 매수, 매도, 그 거래량은 반드시 일치해요. 시장에서 보면. 계좌별로는 내가 매수를 갖고 있거나 매도를 갖고 있을 수 있지만 시장에서 보면은 매수의 총량, 매도의 총량은 항상 같은 거죠. 주식도 그렇고. 거래량. 누적 개념입니다. 거래량은. 근데 이제 여러분 이제 선물에는요, 이 미결제약정이라고 특이한 게 있어요, 여러분. 미결제약정. 주식에는 이런 개념이 없는데, 이 개념만 좀 볼게요, 여러분. 이게 나온 적이 있거든요. 계산하는 게 나오는 게 아니고, 이게 그 용어 찾는 거예요. 자, 미결제약정이란 결제가 안 된 이제 수량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정 시점 기준으로 반대 매매하지 않고 대기 중인 계약 혹은 신규 계약을 체결한 숫자가 몇 개냐, 그걸 계산하는 게 미결제약정이다. 쉽게 얘기하면 일일 정산 대상이 되는 수량이에요. 일일 정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선물을 초 단위로 매매를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초 단위로 이렇게 샀다 팔았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포지션을 정리하지 않으면 일일 정산 받겠죠? 일일 정산? 그럼 거래소 입장에서 오늘 일일 정산 대상이 어떻게 되냐? 결제가 안 된 거. 장을 빠져나오면 이제 결제가 완료됐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걸 미결제약정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합니다. 거래량과는 좀 다른 개념이에요. 예, 그 말만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6번에 코스피 200 주가의 선물. 이게 우리나라 제일 많이 거래되는데 이걸 갖고 또 설명하고 있는데 이것도 똑같아요, 여러분. 기초자산이 코스피 100 지수고 이게 올라갈 것 같다 그러면은 선물 매수합니다. 떨어질 것 같다 매도하면 돼요. 근데 여기 여러분 현재 기준하고 좀 잘못된 것들도 있어서 안 나올 거로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다 하려고 그러면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제 중요한 것들 위주로 전반적으로 보지만 중요한 것들 위주로 체크를 해드릴 거예요. 자, 이제 3절로 갑니다. 선도거래. 여러분, 선도나 선물은 다 예약거래의 일종인데, 선도는 어디서? 이게 형님벌인데, 장외에서 거래하는 거죠. 장외 파생상품. 즉, 1대1로 조건을 다 정하는 거예요. 선도거래는. 자, 2번에 여러분, 장외에서 이렇게 거래하는 게 선물한 거래가 많습니다. 선물한 거래가 이해가 나와 있죠. 여러분, 2번 제목에 선물한 거래, 이게 이제 뭐냐면, 달러를 사고 파는 거래요, 여러분. 환해지 할 때, 달러를 사고 파는 걸 선물, 환이니까 이게 화폐를 교환한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이걸 선물이라고 교재에서 번역했는데,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거 포워드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이거 장외 파생 상품입니다. 선물하는, 장래는 그냥 선물이라는 표현을 써요. 자, 첫째 줄에, 선물한 거래는 뭐다? 과거부터 고객과 은행 사이에 1대1 계약으로서, 그러니까 외화를 사고 파는 거래예요. 환위험을 해지하려고 선도거래의 일종이다. 예, 선도거래입니다. 자, 예제를 보겠습니다. 딱 두 개예요, 여러분. 선물은 사놓을 거냐 팔아놓을 거냐 이거예요, 여러분. 외화를 사놓을 거냐 팔아놓을 거냐. 그러면 환위험에 노출되는 주체는 크게 보면 수출업자 아니면 수입업자겠죠. 그러면 수출업자는 위험이 뭐죠, 여러분? 환위험이. 수출업자는 그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물건을 팔았다, 달러가 들어올 돈 아닙니까? 그러면 달러가치 하락이 환위험입니까? 환위험이니까 달러를 미리 팔아놓는 선물한 매도를 해야 되겠죠. 자, 그 예제가 그 사례입니다. 예제 첫째 줄에 보니까 이제 수출 기업이 있어요. 얘가 90일 후에 수출 대금 100만 달러가 이제 들어올 예정이에요. 물건 판 대가 100만 달러, 90일 후에. 근데 얘는 뭐가 걱정이에요, 여러분? 달러 가치가 90일 후에 지금보다 떨어지면, 즉 환율이 하락하는 거죠. 그러면 환위험이 생긴다. 그래서 그 밑에 환율 시세가 걱정돼서 선물한 거래를 통해서 이제 리스크를 제거하고 싶다. 그럼 선물한을 사놔야 돼요, 팔아놔야 돼요? 달러를 미리 팔아놔야 되니까 매도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 사례예요. 그래서 이제 우측에 가보시면 현재 시점 계약을 맺을 때 이제 달러를 사고 팔자 언제? 90일 후에.
수량은 100만 달러다. 가격은 1,200원. 달러당 1,200원으로 이제 정한 겁니다. 그리고 달러를 사는 게 이제 은행이라는 거예요. 수출 기업이니까 얘는 당연히 매도로 들어가야 돼요. 사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위험 회피할 때.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약을 맺었다. 그러면 90일 후에 환율이 어떻게 변하든 상관없이 일단 1,200원이 확보되겠죠? 서로 이제 1,200원으로 달러 가치를 이제 고정시킬 수 있는데 이게 꼭 이득이냐? 그렇진 않아요, 여러분. 자, 2번을 봅니다. 이 선물안은 만기 때 이 화폐를 주고받습니다. 실물 인수하는 걸 원칙으로 해요. 그럼 100만 달러하고 그 1달러당 1,200원으로 약정 맺었으니까 12억이죠. 그럼 12억과 100만 달러를 교환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렇게 교환하는데 그러면은 이제 3번 1,200원으로 이렇게 이제 가격을 고정시키는 효과가 있는데 이게 꼭 결과적으로 좋은 거냐? 그건 아닙니다. 그 표에 봐봐요, 여러분. 표에 90일 후에 환율이 어떻게 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현물 환율이 90일 후에 가봤더니 환율이 1,000원으로 떨어졌다. 1,200원으로 약정을 맺어놨는데 1,000원으로 떨어졌다. 그럼 가격 떨어지면 누가 이득 보는 거예요? 매도자가 이득이죠. 그러면 이때는 누가 이득 본다? 매도자. 그 이제 수출 기업이 되겠죠? 얘가 이제 달러당 200원 이득이 나는 거예요. 왜? 1,200원에 팔았으니까 지금 1,000원 시세짜리를 1,200원에 미리 팔아놨으니까 200원 이득. 그러면 사는 쪽에선 고스란히 손실, 사기로 한 쪽은 왜 손실 봐요, 여러분? 지금 1,000원 시세를 1,200원에 사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우측은 반대로 환율이 오르면 어떻게 되냐? 만기 때 환율이 1,200원보다 오르면 매수자가 이득이죠. 달러를 사는 그 은행이 결과적으로 득이 되고 그만큼 기업은 손해된다. 이렇게 환율이 미리 약정 맺은 선물 가격하고 달라지면 유불리가 나오지만 그렇지만 어찌됐든 1,200원으로 고정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적으로 이제 거래를 하는 게 선물안이에요. 이해되셨죠? 막 강요해. 이해됐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밑에 동그라미 1번,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이게 지금 이거 표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이득 보고 누가 손실 보냐. 그거 이제 표로 말씀드렸으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3번에 두 개의 선도 계약이 발생할 때 이거 버리고 자, 우측에 가서 선도 거래가 갖는 이제 특징을 보겠습니다. 자, 선도나 선물이나 뭐 비슷한데요. 1번. 가격을 미리 정해놓음으로써 위험 회피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그러니까 선도 거래를 왜 하냐? 위험 회피하려고 이제 하는 거다. 미리 가격을 정해놓음으로써 불확실성이 제거되죠. 두 번째, 특히 이제 가격이 폭락하면 기업이 이제 엄청 손실 보면 파산할 수도 있는데 역시 이 위험을 줄여준다. 세 번째, 사후적으로 끝에 제로섬이다. 그 파생상품에 여러분 한쪽은 매수 한쪽은 매도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익 손실이 정확히 상쇄되기 때문에 제로섬입니다. 제로섬. 그리고 4번이 중요하죠. 선도는 장외에서 하기 때문에 그 두 번째 줄 계약 불이행위험이 존재하는 거예요. 계약 불이행위험이 다른 말로 신용위험이죠. 상대방 신용위험. 그래서 이 선도 거래가 갖는 요 계약 불이행위험 이거를 없애야 되겠다. 그래서 거래소가 만든 제도가 증거금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증거금을 또 받기 위해서 일일 정산하는 거예요. 일일 정산.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작은 이익 손실을 서로 주고받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일일 정산 증거금 제도가 나온 겁니다. 화내는 거 아니고요. 네. 자, 첫째 시간 여기까지 보는데 첫째 시간에서 제가 강조한 건 뭐죠, 여러분? 증거금 계산하는 거 있죠? 마진콜 당했을 때 추가 증거금을 얼마를 내야 되는 거냐? 그 증거금. 그게 제일 중요하다.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